병원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병원 침대 옆 벨을 누르며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라고 외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탈출한 여자를 붙잡은 후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레이시아 왕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그녀는 왜 대머리 왕자와 결혼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왕비가 된 그녀는 왜 왕실과 대립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왕비에서 최악의 왕비가 되는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레이시아 왕실의 엄청난 비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미모를 가진 모델이 전성기의 왕실로 시집을 가 왕비가 된 후 상상도 못할 만큼 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자였지만 사실 결혼 첫날부터 그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다크한 동화가 아니라 21세기에 일어난 실화였습니다. 2009년의 어느 날 말레이시아 국왕이 중병에 걸려 싱가포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탱쿠 무함마드 파크리 왕자와 그의 아내 마노하라 오델리아 피노도 동반했었습니다. 호화로운 병원에서 마노하라 왕비는 미국 대사관 직원을 보게 되어 용기 내어 병원에 경보벨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 경찰에게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 여권을 제출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경찰과 미국 대사의 도움으로 마노아라는 성공적으로 말레이시아 왕실의 통제에서 탈출하게 되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녀가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비 자리를 두고 왕실을 탈출하려 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우선 저와 함께 마노아라 왕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노아라는 199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어머니 데이지 파자리나는 귀족의 후손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라의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마노아라가 2살 때 그녀의 어머니와 이혼하여 마노아라는 어머니 데이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지는 한 독일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데이지는 항상 높은 소비와 호화로운 삶을 옹호해 왔으며 딸의 교육에도 매우 신경 썼습니다. 마노아라는 어렸을 때부터 인도네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및 기타 언어를 배워왔으며 운이 좋게도 양쪽 부모의 좋은 유전자만 완벽하게 물려받아 얼굴이 예뻤고 몸매도 아주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예뻐지는 딸을 바라보며 딸의 미모를 이용하여 본인의 행복한 노후를 꿈꿔왔습니다. 데이지는 딸 마노아라의 식단을 관리해왔으며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주고 또 딸을 부유한 숙녀들이 모인 파티로 데려갔습니다. 마노아라는 12살 때 런웨이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어린 나이에 유명 잡지 표지에 등장하여 인도네시아의 슈퍼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공연 기회와 노출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녀는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에서도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성공은 어머니의 응원과 마노아라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데이지는 그 당시 말레이시아 부총리 나짐 라자의 쿠알라룸푸르의 집에서 열린 왕실 만찬의 초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데이지는 딸에게 말레이시아에는 9개의 왕족이 있고 미혼 왕자가 많으니 그중 어떤 왕자와 사귀게 되든 온 가족이 한평생 먹고 살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15세였던 마누아라는 어머니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황실의 생활에 궁금하여 호기심에 어머니를 따라 파티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티로 운명을 바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청순한 마누아라는 아주 매력적이었는데요. 그 당시 27세 탱쿠 왕자는 마누아라에게 첫눈에 반하여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끝났지만 그는 마누아라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 번 인도네시아로 날아가 그녀에게 요트 파티로 초대하고 또 명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누아라 모녀와 여러 나라로 여행 다니며 다양한 왕실 파티에 참석했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데이지는 아주 기뻐했지만 마누아라는 자신보다 열 몇 살이 많고 탈모가 심각했던 왕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게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며 어떤 남자에게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능력으로 꼭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왕자의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마누아라는 왕자의 스킨십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탱쿠 왕자는 돈을 아무리 써도 마누아라가 아무런 반응을 주지 않자 인내심이 점점 바닥이 났고 사악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데이트에서 탱쿠는 마누아라를 취하게 한 후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잠에서 깬 마누아라는 분노에 빠져 어머니에게 본인이 당한 걸 알려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데이지는 딸에게 말레이시아는 여성 지위가 매우 낮고 또 상대방이 왕자라 그를 고소하여 법정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말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 데이지는 내심 딸이 왕자에게 시집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파렴치한 어머니는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기뻐하며 딸이 왕비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데이지는 딸 마누아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울기까지 하면서 딸에게 탱쿠와 결혼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왕자가 이전에 딸에게 한 짓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왕실로 시집가도록 설득해왔으며 앞으로도 먹고 입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딸에게 흥분하지 말라고 설득하며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찾아가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 자신이 진 빚 100만 링깃, 하나로 약 3억 원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왕자는 어머니 데이지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딸을 돈줄로 생각한 데이지는 이번 기회를 잡고 좋은 가격에 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마누아라는 막 15살이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어린 왕비이자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8월 26일에 막 16세가 된 마누아라는 29세의 탱쿠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말레이시아 켈란탄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델이 말레이시아 왕비가 되었다는 소식은 바로 여러 매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당연히 모두의 부러움을 살 수 있겠죠. 마누아라는 왕실로 시집가고도 여전히 모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지만 예상 밖의 결혼식을 올린 후 완전히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상냥해 보였던 왕자의 속마음은 매우 사악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마누아라는 남편이 완벽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술에 취한 탱쿠 왕자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마노하라의 어머니가 엄청난 혼수를 요구했다며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어떻게 돈을 위해 몸을 팔 수 있냐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며 그녀를 쫓아다닐 때의 젠틀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탱쿠는 또 변태적인 취미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내가 잠든 후 그녀에게 진정제와 비슷한 약을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항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녀의 몸에 다양한 크기와 깊이의 상처를 그려 그녀를 다치게 하며 흥분해하였습니다. 약에 취한 왕비는 저항할 힘이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롭고 앞날이 창창한 마누아라는 이렇게 어머니 데이지의 속임으로 왕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된 그녀는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로 달려가 경찰에게 본인이 겪은 사실을 신고하며 도와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그녀의 사정을 듣고 아주 분노했었지만 그녀의 남편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마누아라를 왕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마누아라가 왕실로 시집간 후 데이지는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마 돈 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도 마누아라를 가둔 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켜 혼자 외국에서 생활하게 된 그녀는 매우 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와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왕자에게 구타당하고 꾸지람을 들었을 때 당당히 반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금만 저항해도 탱쿠는 바로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을 때 또 진정제를 맞게 되어 새로운 상처를 얻게 될까봐 매일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아라의 정신 상태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탈출을 여러 번 계획했지만 탱쿠가 그녀에게 사람을 붙여 감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탱쿠는 또 누군가가 그녀의 상태를 의심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호르몬을 투여했습니다. 호르몬 작용으로 마누아라의 몸매는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행복하여
살이 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도망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부 왕자에게 붙잡혀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누아라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강인한 성격으로 마침내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9년 5월 켄쿠 왕자의 아버지가 많이 아프게 되어 치료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마누아라도 왕자와 같이 갔습니다. 싱가포르 병원의 경비는 말레이시아 왕국만큼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마누아라는 고민 끝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병원의 경보벨을 눌러 싱가포르 경찰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침 그 당시 미국 대사관 직원도 그곳에 있어 그녀는 바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이중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과 싱가포르 경찰은 같이 마누아라를 왕자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마누아라는 마침내 안전하게 자카르타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9개월 만에 가출한 왕비는 법으로 자신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데이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찰서로 가 남편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왕실과 결혼한 뒤 맞은 비극을 대중에게 폭로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탱크 왕자를 고소하여 이혼과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녀의 폭로에 또 한 번 여론을 휘둘렀고 말레이시아 왕실의 악행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보도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왕실의 사적인 문제이며 조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탱쿠 왕자도 이에 대해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그 후 마누하라는 병원으로 가 부상당한 곳을 검사하였습니다. 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누하라의 몸에는 여러 주사구멍과 날카로운 도구에 긁힌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심각한 폭력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전직 모델인 왕비를 동정하기 시작했으며 가장 아름다운 왕비가 불쌍한 왕비가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정은 탱쿠 왕자를 법원으로 소환했지만 왕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탱쿠는 마누아라의 어머니가 딸을 팔기 위해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하며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마누아라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마누아라에게 왕실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마누아라가 마조이즘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녀는 자신과 말레이시아 왕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누아라와 그의 어머니에게 수억 링깃의 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소식이 나오자마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인도네시아 페미니스트 단체와 변호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외교부에서 마누아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밖의 마누아라는 외교부 외에 도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미니스트 단체와 변호사들은 마누아라가 협조하지 않아 중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그녀의 사건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말레이시아 켈란탄 법원에서는 데이지 모녀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어 30일 이내에 탱쿠 왕자에게 600만 링깃, 하나로 약 1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마누아라에게 14일 이내에 왕실로 돌아가라고 지시 내렸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왕비 지위와 받은 특권들을 전부 잃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데이지는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거라고 하며 그와 딸은 한평생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데이지는 본인이 배상받기는커녕 오히려 감옥 생활을 할까봐 두려워 딸에게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마누아라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도 아닌 어머니가 매번 배신을 하여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는 딸의 효심을 이용하여 딸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데이지의 태도는 처음부터 정해졌습니다. 양측의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으며 또 어머니와 왕실의 압력으로 마누아라는 할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하고 왕실과 화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화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기적인 어머니가 또 한 번 마누아라를 절망에 빠뜨리게 했고 그녀의 배상 요구와 도움 요청으로 마누아라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마누아라는 본인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왕자와 결혼해 9개월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에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 마누아라는 말레이시아에서 탈출한 왕비라는 타이틀을 얻고 인도네시아의 탑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에 출연하여 TV 프로그램에서 말레이시아 왕실에 숨겨진 흑역사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여러 드라마에도 출연하였습니다. 마누아라가 계속 아주 높은 인기를 얻게 되어 사람들은 그 당시 이기적인 어머니 데이지가 더 많은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딸의 왕실 탈출을 계획할 거라고 추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마누아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소유하며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원 선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을 돌이켜보면 데이지와 마누아라 모녀는 모두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데이지가 딸의 행복을 대가로 본인의 호화로운 삶을 추구한 악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한 데이지의 최종 결정을 돌이켜보면 아주 성견지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고 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마누아라의 불행한 결론만 빼면 적어도 데이지는 훌륭하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얻기 위해 용감한 딸을 키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모델의 기이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3,400톤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2달 넘게 실종된 미용사 졸린을 찾고 있었습니다. 졸린이 실종되기 전에 살던 집에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는데 침대와 바닥에는 옷이 흩어져 있고 침실의 문에는 큰 구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2006년 포드 SUV도 사라졌습니다. 누가 졸린을 다치게 하고 또 그녀의 차까지 훔쳤을까요? 졸린이 2달 넘게 실종되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졸린의 실종은 그녀의 정신병 환자 동료인 킴벌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미용사 실종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00여 명의 경찰과 FBI가 초대형 쓰레기 처리장을 샅샅이 뒤져 흰색 쓰레기 봉투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흰색 쓰레기 봉투에 2달 넘게 실종된 미용사 졸린 커밍스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실종 사건이었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결국 플로리다 역사상 가장 변수가 많고 기괴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 페르난디다 바닷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플로리다 북부에 있고 인구가 약 12,000명이 되는 작은 해변 마을인데요. 페르난디다 바닷가에는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으며 플로리다의 대표적인 햇빛과 모래사장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졸린 커밍스는 사건 당시 34세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이혼 상태였으며 전 남편 제이슨과 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3일 일요일은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어머니의 날일 뿐만 아니라 졸린의 35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 남편 제이슨과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졸린과 제이슨 그리고 아이들이 윈딕시라는 곳에서 만나 함께 생일을 재미있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졸린은 메시지를 회신하기는커녕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제이슨은 졸린이 걱정이 되어 졸린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그녀의 어머니도 딸의 행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지인에게 맡기고 졸린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할 수 없이 경찰에게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제이슨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부부 중 한 명이 실종되면 경찰은 나머지 한 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도 마치 범인처럼 아주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우선 그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전과자였습니다. 결혼 전 그는 진짜 성격을 숨기고 다정한 척 연기했지만 결혼 후 얼마 안 돼 바로 본성을 드러냈으며 심지어 때로는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졸린이 실종되기 며칠 전에도 둘이 심하게 싸워 아이들은 울고 이웃집이 경찰에 신고까지 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을 조사하기 위하여 졸린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집 안을 들어가기 전 바닥에 흩어져 있는 졸린의 화장품 파우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았는데 안은 역시 아주 지저분하였습니다. 주방 찬장문은 떨어져 있었고 침대와 바닥에는 옷이 흩어져 있으며 침실 문에는 큰 구멍이 몇 개 있었습니다. 분명히 몸다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의 다툼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졸린의 집에서 그녀의 핸드폰과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녀의 2006년 포드 SUV도 사라진 걸 발견하였습니다. 한편 제이슨은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졸린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경찰은 졸린의 직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탱글스라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이틀 만인 5월 15일에 경찰이 미용실을 들렀는데요. 미용실 사장 비키는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졸린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었는데요. 현장에 있는 몇몇 동료들은 지난 토요일에 아무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미용실 사장에게 모든 직원을 불러달라고 하고 그들을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미용실 사장이 직원들에게 연락하던 중 한 직원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니퍼 시버트라는 직원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용실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요. 비키가 그녀에게 문자로 경찰이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신문할 거라고 빨리 오라고 하자 그녀는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경찰에 전화하여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미행하여 경찰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수상한 말을 덧붙였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해커라고 하며 요즘 그를 피하고 있는데 경찰이 본인의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기만 하면 남자친구가 바로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본인을 찾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니퍼의 이상한 행동은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녀가 미용실에 제공한 정보가 모두 가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그녀의 이름 제니퍼 시버트도 가짜였습니다.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제니퍼 시버트는 1974년 9월 5일 펜실베니아 버틀리 카운터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3살 때 독일에서 가족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이 1987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가 고향에서 안장하였습니다. 미용실 사장은 가짜 제니퍼가 한 달 전부터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장 동료들 또한 그녀에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할 때 잔뜩 긴장한 상태로 일을 했으며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좋지 않아 조금만 거슬리게 하면 다투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퇴근 후 상대방을 미행하며 멀리서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그녀의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껴 조금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업소를 방문해 가짜 제니퍼가 최근 6개월 동안 5차례나 이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탱글스에서 일하기 전에 우디스 바베큐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곳의 매니저도 그녀가 아주 이상했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은 스테이크를 10kg 한 모금씩 잘라서 먹지만 그녀는 손으로 스테이크를 들고 통째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된 그녀는 바베큐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두 곳의 미용실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두 곳의 매니저들도 그녀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I knew something was odd with her anyway because she always seemed to be hiding from something when she was here, and she said it as an ex that she was being stalked by. So I just thought maybe that's why she came in and had her hair in wigs and was always like she was really watching her back and going by different names. 그렇다면 가짜 제니퍼는 누구이며 왜 가짜 이름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졸린의 실종과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수사하면 알수록 점점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짜 제니퍼를 하루빨리 찾아내는 것인데 다행히 하루 만에 그녀를 찾아내었습니다. 5월 16일 저녁 세인트 존 카운티 순찰대원들이 그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짜 제니퍼는 본인의 승용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경찰서로 내려가
신문을 할 때 좀처럼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얼굴과 손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그녀는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나무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얼마 안 돼 바뀌었습니다. Those hurting you? No, they feel great. You can put them on tighter if you want. Whatever you want to do. I'm We can not take your them off. mercy, It's okay. so have as much fun as you'd like. 경찰은 가짜 제니퍼를 체포한 뒤 그녀의 손톱을 자르고 지문도 채취하였습니다. 이때 경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그녀의 얼굴과 손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얼굴에 상처가 벌레에게 물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이 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긴 상처를 만들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제 상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몰라요. 글쎄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kimberly 캐슬러였습니다. 왜 예상치 못한 결과일까요? kimberly는 경찰의 시스템에서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kimberly의 어머니는 2012년에 그 당시 35세였던 kimberly가 8년 전인 2004년에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kimberly가 떠나기 전 그녀는 본인을 학대하는 남편을 피해야 된다고 어머니에게 말하며 본인의 행적이 남편에게 들키게 되면 가족까지 위험해져 한동안 연락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8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kimberly의 어머니는 왜 딸이 실종되고 8년이 지나고 나서야 딸의 실종 신고를 했을까요? kimberly의 어머니 코니 캐슬러는 1968년 5월 9일에 kimberly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간에 kimberly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장녀인 kimberly는 유년기까지는 다른 형제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그녀는 점점 반항적이며 성격도 급해졌고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학교 동창뿐만 아니라 남동생이 그녀를 불쾌하게 해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kimberly와 남동생이 다투게 되었는데요. kimberly 동생이 자고 있을 때 그녀는 야구 방망이로 동생을 쳐 그의 치아가 여러 개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kimberly는 한동안 남자친구인 팀 반스와 동거했는데요. 팀은 kimberly가 성격이 이상하고 꽤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돌아가신 kimberly의 아버지를 보러 묘지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묘지에 도착했을 때 팀은 여자친구가 묘지에 있는 다른 망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kimberly는 특히 일부 여성의 묘비를 찾아 그녀들의 이름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사실 13살에 세상을 떠난 소녀 제니퍼 시버트도 그 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kimberly의 지독한 성질에 대해서도 팀은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위협이 될 만한 도구로 팀을 찔렀을 뿐만 아니라 팀의 아버지까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성격을 가진 그녀도 따르는 남자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일론 로시가 바로 사랑을 위하여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kimberly와 2번 결혼했었습니다. 자이론이 kimberly와 결혼했을 때 그녀의 이름은 kimberly가 아니라 멜리사 맥캐런이었습니다. kimberly는 또 에드워즈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1996년에 두 사람이 동거하며 kimberly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당시 kimberly는 다른 가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란다 음커난이라고 하였습니다. kimberly는 아이를 낳은 후 아이를 정성껏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을 위해 남자친구와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3년 후인 1999년에 아이의 양육권은 그녀의 남자친구 팀에게 넘어갔습니다. kimberly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분노에 빠지게 되어 집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곧바로 아동복지시설로 뛰어들어 아들을 납치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으며 그로부터 그녀는 경찰의 수배를 피하기 위해 도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FBI의 수사에 따르면 kimberly는 최소 17개의 가명을 사용했었으며 미국에서 14개 주 33개 도시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한 가명은 그녀가 체포되기 한 달 전인 2018년 4월이었습니다. 데이빗이라는 남자가 온라인 채팅에서 kimberly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그녀가 미아 스톤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온라인에서 채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킴벌리는 그를 만나고 싶어하며 플로리다에서 텍사스까지 15시간 30분을 운전하여 데이빗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데이빗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두 사람은 잠깐의 점심 식사를 한 게 다인데 킴벌리는 그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데이빗은 저는 그녀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그녀를 바로 거절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경찰서로 돌려봅시다. 킴벌리가 경찰서에서 형사들의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다른 경찰이 홈디포의 주차장에서 졸린의 승용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차장의 CCTV를 통해 5월 13일 오전 1시 17분경 졸린의 포드 오프로드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졸린이 아니라 킴벌리 같았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의 행적을 따라 주변의 모든 CCTV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주차장 근처 주유소에서 그녀를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 이번의 영상은 아주 선명하여 그녀가 바로 도주 중인 미용사 킴벌리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에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주유소 점원은 킴벌리가 가게에서 물 한 병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카드는 피해자 졸린의 것이었습니다. 킴벌리는 물을 구매하고 점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택시를 불렀는데요. 역시 졸린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킴벌리의 정체와 영상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경찰은 졸린 사건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킴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What name do you want me to call you? Because I was talking to the detective that drove you up, and he said I might have been calling you by the wrong name. It's funny that St. John's didn't tell you. When you run my fingerprints through, they come up as Kimberly Lee Kessler. That's about it. So I would prefer to be called Kim. Okay. I don't know, fingerprints are fingerprints. But I had. I didn't erase them with acid, so they are the same. Can we just go through when you work with her on that Saturday, so I can? Is there anything you can tell me that? Did she ever talk to you about a boyfriend? I know she's got a husband. I know she had a boyfriend. Did she ever talk about anybody she was scared of? Did she ever? 형사들이 졸린의 실종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질문을 하자 킴벌리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미용실의 기타 직원이 그녀와 졸린이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의 이유는 킴벌리가 졸린의 대화를 여러 번 엿들어 졸린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으로 졸린을 본 사람이 킴벌리였습니다. 형사의 질문에 킴벌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So let me reply this way, and you may not like the answer. I would like legal counsel. We are here to provide you with an update on the disappearance of Jolene Cummings. We found some camera footage that showed Jolene's vehicle being parked around 1:17 a.m. Sunday morning. We were hoping to see Jolene get out of that vehicle. But who do you think it was? The Tangles hairstylist, who was supposedly the last person to see Jolene.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킴벌리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확인하여 그녀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에 킴벌리는 휴대폰으로 졸린의 4월 스케줄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다시 얘기하자면 사건 발생 12일 전에 킴벌리는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불안한 키워드를 검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동료를 다치게 했다, 수색견,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시체도 증거도 없다, 플로리다의 여성 수감자 등이었습니다. 또 킴벌리의 검정색 기아 자동차에서 그녀의 롱부츠와 미용도구를 발견하였는데요. 위에는 졸린의 빨간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킴벌리는 개인 창고도 있었는데 안에는 가짜 번호판 5개와 가발 4개, 그리고 서로 다른 모델의 휴대전화 3개가 있었습니다. 킴벌리는 그중 하나의 전화로 졸린의 이름을 48시간 동안 457번을 검색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를 토막내는 방법, 인체를 복원하는 방법, 인체 실험 결과 등 사람을 소름돋게 하는 키워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양동이에서 졸린의 손톱이 발견되었고 플라스틱 양동 근처의 나무 밑에서 졸린의 것으로 확인된 검정색 신발도 발견되었습니다. 킴벌리가 일하는 미용실의 여러 곳에도
붉은 액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법의학 검사 결과 졸린과 킴벌리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킴벌리의 몸에서 발견한 많은 상처를 결합하여 형사들은 두 사람이 이곳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그곳이 첫 번째 범죄 현장이라는 걸 추측하였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린 후 경찰의 추측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닥부터 벽까지 그리고 대걸레까지 미용실 전체가 푸른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킴벌리와 졸린이 5월 12일 퇴근 후 미용실에서 크게 다툰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졸린을 숨지게 한 후 그녀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졸린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디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후 그녀는 주유소에서 졸린의 신용카드로 물을 구매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미용실로 돌아가 사건 현장의 흔적을 정리했는데 끝났을 때 이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인근 월마트의 CCTV를 통해 킴벌리가 5월 13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슈퍼마켓으로 가 물건을 구매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월마트에 기록된 구매 명세를 통하여 킴벌리가 총 4개의 물건을 구매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전기 주방용품이고 두 번째 품목은 대형 쓰레기 봉투, 세 번째 품목은 장갑, 네 번째 품목은 암모니아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킴벌리는 미용실로 돌아갔습니다. 일요일이라 미용실이 운영하지 않아 킴벌리는 이 틈을 타 매장에서 구매한 도구로 졸린을 토막내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미용실 뒤편의 CCTV를 통해 킴벌리가 오전 8시와 오전 11시경에 흰색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버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는 아주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 봉투에 토막된 졸린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완전한 졸린을 찾기 위해 FBI와 경찰은 200명 이상의 인원을 파견하여 인근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 엄청난 쓰레기 무덤에서 킴벌리가 버린 흰색 쓰레기 봉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총 3,400톤의 쓰레기를 확인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졸린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킴벌리가 수감되고 몇 주 지난 후 수상한 그녀는 다른 교도소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무리한 요구가 거절되자 킴벌리는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안 돼 킴벌리는 또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정신병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또 거절당하여 그녀는 다시 단식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단식을 6일 넘게 하여 그녀는 숨질 뻔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킴벌리는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체중은 이때 196파운드에서 74파운드로 줄었습니다. 킴벌리는 본인이 정신병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주 역겨운 수단으로 반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바지를 입은 채 대소변을 하며 감옥의 벽과 유리에 배설물을 바르고 심지어 대변으로 사람에게 던지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교도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으며 어떤 교도관은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년 후인 2019년 7월 2일에 법원에서 킴벌리의 예심 심리가 열렸습니다. 2명의 심리학자로부터 킴벌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평가 보고서를 받게 된 제임스 다니엘 판사는 그녀의 상태가 재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Incompetent or is a suspect? She's very intelligent. She will be found competent. I arrest you. She'll be found competent. You gotta believe in the judicial system. You know, she may be intelligent. You got a higher power. We got people that are fighting to working very diligently for this case. 또 한 해가 가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판사가 킴벌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전 청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녀가 구치소와 법정으로 가는 길에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은 할 수 없이 그녀를 의자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전문가들은 그녀를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과 다르게 평가하였습니다. 킴벌리를 감시하는 교도관도 법정에서 킴벌리가 평일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임스 판사는 킴벌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과 징계에 복종하지 않는 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게 싫어서이며
kimberly가 교활하고 계획적인 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제임스 판사는 kimberly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음 재판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재판하기 전까지 kimberly는 플로리다 여성구치소에서 수감되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알게 된 교도관들은 매우 기뻐하며 법정에서 그녀를 보내게 되어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축하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반이 지난 2021년 11월에 kimberly의 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법정으로 들어가자마자 판사가 준비하기도 전에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kimberly와 몇 년 동안 접촉한 후 제임스 판사는 그녀의 광기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kimberly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판사는 집행관을 불러 그녀를 밖으로 데려가라고 하였습니다. kimberly가 떠나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였지만 숨진 졸리를 찾지 못하여 kimberly의 변호인은 졸린이 확실히 숨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kimberly를 고의상해죄로 판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배심원단은 kimberly의 특급 상해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제임스 판사는 그녀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나소의 새 경찰서장인 빌 리퍼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는 kimberly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졸린이 아마 kimberly가 저지른 많은 범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경찰과 FBI의 수사에 따르면 kimberly는 연쇄 상해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kimberly의 아이폰에는 친필로 이름을 적은 2페이지의 메모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총 60여 개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중 일부의 이름은 다음 두 사람의 숨진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세상을 떠난 그레이스 달링 브래틀리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그 당시 kimberly와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팀 바틀리와 남편의 형 웨인 바틀리의 이름이 전부 kimberly의 이름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커트 크리스토퍼 앨런이라는 남자가 예기치 않게 숨지게 됐는데 kimberly의 일기에는 그의 이니셜 KCA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레이스와 커트가 사고로 숨진 게 아니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One person solved this case, and that was Jolene. Jolene left her blood, and she left her DNA, and that's what got her. That's what helped us close this case out. I don't for one second believe that Kimberly Kessler, or whatever name she's going by today, I don't believe this is her first murder. I don't at all. She's evil. She's evil in the flesh. And as soon as she's sentenced, I want her behind out of our jail because we are fed up with her crap. It's the state's problem from now on. So we're glad the verdict came about. It was a just verdict. The jury came to the right conclusion. Our heart goes out to Jolene, her family, her children, her mother, her sister. But nothing's going to bring her back. And we're not going to rest until we find her. And hopefully one day she will turn up somewhere. And we pray for that day. kimberly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가 연루됐을 수 있는 다른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린의 가족은 지금까지도 숨진 그녀를 찾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니스토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